온 국민의 걱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관세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죠. 아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미국의 외교 실패했다, 성공했다. 과연 트럼프 정부가 성공할 것인지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이 상황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할지 오늘 귀한 정말로 어렵게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이신 문정인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고 분석해야 하고 또 대한민국은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있는 논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인터뷰를 위해서 김종대 전 의원도 함께 나오셨는데요. 먼저 문정인 교수님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김종대 의원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를 매우 이제 심도 있게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제 분석하고 계신데요. 저 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국민들의 걱정이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막 주식시장이 널뛰기를 하고 있고 환율시장도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경제 정말 끝장나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끝장에 나겠습니까? 뭐. 네. 뭐 하늘이 무너져도 공리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여간 우리 경제 상당히 어려운 지금 우리가 한국 경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V자형 이제 회복 패턴을 보였었는데 경기가 침체됐다가 단기간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데 지금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갖고 나오지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20개월 이상 계속 이제 저성장이고, 그 다음 1% 성장률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걱정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물론 구조적인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엄청난 찬물을 끼친 게 됐죠. 그래서 트럼프 쇼크 또는 트럼프 태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갈피를 거의 못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 정책을 이렇게 갑자기 뭐 몇십 % 부과하다가 90일 동안 유예야 이렇게 또 하니까 주식시장이 폭등을 하고 자 이렇게 되는 이제 상황을 미국 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심지어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결국에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온 게 그 일론 머스크 그 정부 효율성 담당 책임자하고 그다음 피터 나바로 트럼프 대통령 무역 담당 고문사에 벌써 갈등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갈등이 공개화가 됐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받았지만은 결국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벽돌과 같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실물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또 피터 나바로는 일론 머스크 보고 너는 전부 다 해외에서 자동차 부품 갖다가 조립만 하는 조립 전문가 아니냐. 너 경제 무역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거 보이들끼리 싸움이니까 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임팩은 상당히 커요. 왜 거기에다가 그 민주당 하원의원인 아담 쉬프 의원이 지금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를 한 게 하루 사이에 지금 거의 18% 20% 하락됐다가 거의 9% 반등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트럼프 가족들이 인사이드 트레이딩 한 거 아니냐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미 의회에서 이걸 조사해야 된다고 지금 공식으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패밀리뿐만 아니고 트럼프고 소위 동맹을 맺는 많은 소위 부유층 인사들이 결국 이런 걸 갖고 결국 월스트리트에서 월가에서 한탕 노린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이 말씀은 이제 주식시장에 직접 대통령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불을 축적하고 있다. 이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충분히 트럼프 정부에서는 가능한 일입니까? 글쎄 뭐 난장판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일기 트럼프 때도 사실은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가족들의 러시아하고 거래라든가 뭐 이런데 어떤 가족 기업 같이 이렇게 운영되는 정부를 보면서 상당히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해먹겠다는 얘기냐. 이건 미국 국민들을 굉장히 화나게 할 수 있는 아주 갈등의 촉진 요인 같아 보이는데. 실제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데요. 예, 예. 그러나 그게 뭐 우연인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이 월가에서 이제 소위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반전의 가능성을 봤다라고 하면 단타로 해서 예. 많은 이익을 소위 챙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뭐 물증이 있을 때까지 그걸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하루 만에 바꾸는 정책, 그것이 가져오는 세계 경제의 파장, 미국 경제의 파장,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국민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거 제가 대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시적 현상입니까? 아니면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내내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희망하기는 예. 이게 정권 초기의 일시적 현상이길 바라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일종의 철학이 있어요. 국정 철학이. 하나는 주권 결단주의적 시각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왕과 마찬가지다. 나는 행정명령 갖고서 얼마든지 미국을 통치할 수 있다. 나는 헌법 위에 설 수도 있다. 왜냐? 지금 미국은 앙과 박에서 엄청난 위협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절대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취임 이후 지금까지 거의 행정명령 갖고 다 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래주의적 성향이죠. 모든 게 득실, 가치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에 미국의 국익, 심지어 개인적 이익, 그리고 자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이익, 이걸 보고 이거에 의해서 거래를 하는 거니까요. 국내 정치도 그렇고 국제관계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시각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양상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이제 높은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전제하고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트럼프를 아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성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것은 예측할 수 있다. 아니 이건 굉장히 심각한데요. 예.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가는데 이거는 예외가 없거든요. 이건 보편적 규칙 아닙니까? 약속이고. 그런데 지금 이 관세 전쟁하는 양상을 보면 보편 관세도 때리고 개별 협상도 다 해서 이게 국가별로 일일이 다 손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마치 그 신호 체계가 붕괴된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게 아까 왜? 소위 주권 결단주의라고 할 때 그 주권을 강조할 때는 예. 국제법이나 국제규범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렇죠. 미국의 주권적 권한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니까 미국 사정에 따라서 국제법이나 국제규범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조했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라고 하는 걸 완전히 지금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수습이 되겠냐?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탈퇴했죠. 예. 그다음 파리 기후협약에서도 탈퇴했죠. 그다음에 이제 세계 무역기구에 대해서는 지금 분담금 안 내겠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지금 공화당 상하의원 중 일부가 유엔 분담금, 유엔 전체 예산의 22%에 해당되는데 그것도 안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국제 질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부터 결국에 벗어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뭐 변덕스러움이라든가 본인의 본능적 또는 직관적인 그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여질 수 있다고 하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문재인 교수님 최근에도 이제 미국 다녀오셨는데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지 분위기는 트럼프 잘한다 이러면 미국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보겠구나라는 인식이 더 그건 많습니까?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예. 것 같아요. 계층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니까 제가 갔던 게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을 갔는데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은 민주당 지지 세력들 아닙니까? 네. 상당히 절망적이고 예. 반면에 러스트 벨트나 중서부의 이제 그 소위 산업 기반이 쇠퇴한 지역이라든가 그 텍사스 같은 이제 선벨트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희망을 갖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원에서 공화당이 6석 많거든요. 상원에서 3석이 많은데 만약 내년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누리는 권한을 못 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거의 1년 5개월, 6개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느냐. 미국은 정말 안전한 곳이다. 미국은 풍요로운 것이다. 항상 일자리는 창출이 된다.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다. 그 불법 이민자들은 완전히 척결됐다.
이런 것들을 1년 반에서 6개월 사이에 미국 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에 성공하면 트럼프는 오래 갈 수 있고 심지어 삼선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거기에 실패하고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상하 양원 일부라도 뺏기게 된다면은 트럼프는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종합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아니면 실패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아니 워낙 진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성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선동에 가까운 일종의 어떤 그 프로파간다에 가까운 어떤 반지성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이게 다 중산층을 재건하고 어떤 그 다시 어떤 그 백인 중산층들의 불만을 달래줄 수 있는 제조업도 부활시키고 제조업도 부활시키고 일자리와 소득을 올리고 이거 말고 성과가 뭐 있겠습니까? 거기서 만족감을 얻어야 되는데 문제의 진단이 전부 중국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동화로 잃어버린 일자리가 사실은 훨씬 더 많은데도 이런 부분은 건너뛴단 말이죠. 그다음에 무역으로 얻는 이익이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익이 있는데 이걸 건너뛴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논리적 근거나 어떤 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일종의 어떤 프로파간다 같아 보이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나는 그 비상식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 실제로 김정대 의원처럼 전망을 하면 실패할 게 뻔한데 저렇게 선동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이렇게 이제 혼란으로 몰아넣으면 그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표를 먹고 사는 것인데 근데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데 저렇게 무모하게 밀어붙인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나르시시스트적인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면 남 탓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은 일이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아니 지금 관세만 해도 그래요. 그 피터 나바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이 주장할 때는 관세가 바로 일자리다. 관세가 바로 국가 안보다. 그 관세 부과 10년만 제대로 잘하면은 6조 달러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10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 그러면 미국 지금 국채가 한 36조 정도 되는데 6조. 그걸 삭감할 수 있고. 그다음 정부 규모 줄이면서도 삭감하고. 그럼 미국의 국가의 부채를 가장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 지식에 기초를 해갖고 미래 예측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 기초해갖고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르시스적인 성향이 있으면은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CSIS 국제전략연구센터에서 그 부분을 다시 분석하는 레포트를 냈는데 실제로 1년에 6천억 달러 관세 수입으로 그 벌어들인다는 계산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무역 모델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실제 관세 수입의 예상액은 2천억 달러 수준이고 그러면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고 도대체 이런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세를 책정할 때도 무슨 근거로 한국의 26%냐 하는 이 계산법들을 다 뒤집어 엎는 레포트들이. 그러니까 뭐 간단히 우리 총 수입에 대미 흑자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게 50%가 나오는데 그걸 다시 또 할인해서 25%로 해서 한국에 대한 소위 상호 관세를 매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기려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이제 국가별로 품목별로 해갖고 모든 품목을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단순하게 그런 지표를 갖고서 이제 미국이 상호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정통성은 상당히 없는 거죠. 자, 그럼 논리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힘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오면 너희들 안 따라오고는 다 죽어. 어쩔 수 없이 굴복할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혹시 하면 그런 결과를 실제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바로 그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구매력이에요. 그러니까 구매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무기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성공적일지 그거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우선 당장 그러면 레리 소머스 같은 경제학자가 주장하는 건 그다음 폴 크루그만도 그렇고 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주장하는 거 그거거든요. 우선 첫째
관세를 받으면 그 소비자에게 사실상 세금을 매기는 건데. 그러니까 관세를 매겨서 미국 소비자들을 벌 주는 게 되고. 두 번째, 하여간 관세가 올라가면은 그거 원가에 반영할 거 아니냐. 네.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건데 인플레가 생긴다. 장담하지만 결국 인플레 안팎이 엄청 커질 것이다. 그럼 트럼프가 뭐 때문에 대통령이 됐어요? 인플레 잡겠다고 됐던 거예요. 네. 그러면 고관세를 매김으로써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올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비가 저 인플레이션가 많이 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임금은 올라가지 않으면은 결국 미국 중산층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라고 하는 게 해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관세가 국부다. 그러니까 관세를 갖고 세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상당히 다르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할 수도 있고.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실패할 저도 수밖에- 실패할 거라고 봐요. 실패한다. 그러면 언제쯤 이걸 트럼프가 느끼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뭔가 좀 지금 끌고 갈 수 트럼프 있느냐. 대통령이 하는 방식은 퀵 픽스예요. 예.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소위 승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저런 식으로 극단적 처방들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 중간 선거까지 미 유권자들에게 효과가 발생하길 바라는데 저는 그걸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자, 90일 유예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또 이제 정책을 선회하는 것, 네. 이런 것은 본인이 실패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말대로 너무 불안해하니까 내가 잠시 멈춰줄게. 이제 이것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는 전략 같은데요. 전략이다. 예, 그 70여 개국에서 협상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굉장히 즐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러면 90일 유예라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애초에 상호 관세를 세게 질러놓고 하나씩 이제 투자를 하든지, 뭐 저는 사실상 조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기 제조업 투자를 하든지 뭐 개발에 투자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뭘 갖고 와라 선물 보따리를, 이러는 어떤 본론을 얘기하기 위한 과정 아니냐 이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저기 그 지금 90일이라는 걸 해서 각국에 이제 우리 한국하고도 안 하던 전화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뭐 원스톱 딜을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는 저 본인 의지대로 길들이겠다는 신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의 패턴이, 네. 트럼프가 부동산 개발업자 아닙니까? 네. 그럼 부동산 땅을 살 때 엄청나게 후려친대요. 예. 그리고 후려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협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블러핑을 강하게 하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구매력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다른 국가들하고 비대칭적으로 강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사실상 복종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걸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학자들은 그걸 약탈적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유리한 구매력의 입장에 있으면서 소위 상대적으로 약한 구매력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서 약탈적 행동을 보이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어떤 신뢰와 미국의 정통성을 아마 크게 해칠 거예요. 예, 그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일종의 어떤 주된 표적이자 본보기로 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데서 우린 불안이 더 가중되거든요. 예를 들면 트럼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게 저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는 나라는 첫 번째가 독일이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한국이거든요. 아니, 일본이 넘버 원, 예. 독일이 넘버 투, 예, 한국이 넘버 넘버 쓰리. 예. 그러면은 저기 뭐냐, 이걸 우리가 안보를 지켜줬다. 니들. 그 니들은 무임승차국이다. 근데 또 돈이 많은 어떤 머니머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무임승차국이니까 통상 관세 이거를 오히려 제값을 받아내겠다는 목소리를 더 높여가지고 오히려 기존 전통 동맹국에 더 좀 가혹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그 뭔가 전 세계를 좀 이렇게 길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불안감이에요. 그 트럼프가 이제 소위 보편 관세라고 해서 10%를 때렸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상호 관세라고 해서 국가별로 특히 이제 미국이 적자를 많이 보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더 많이 때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요, 중국, EU, 카나다는 소위 미국에 맞섰어요. 보복 관세를 매겼어요. 네. 반면에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미국에 소위 굴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처음부터 찍은 이유는 한국과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 때문이라도 미국이 원하는 거 줄 것이다. 그럼 그것을 모범 삼아서 다른 국가들, 그 90개 국가가 대상인데 다른 국가들한테 하나의 모범으로 보이면서 영어로 you see 그러니까 Japan and 시범 South 케이스. Korea listen to us and 너희들 comply with 봤지? us. 그러니까 우리말 듣잖아. 너희들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런 전시 효과적인 게 상당히 크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전화 통화하고 하면은 그쪽에서 분명히 양보적 태도로 나올 것이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트위터에 올린 거 보세요. 우리 한덕수 총리하고 아주 대화가 좋았고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도 결국 관세 인하해주는 조건으로 한국 측에서 방위비하고 그러니까 예. 비관세 장벽 없애는 것, 그다음 조선 산업 협력하는 것, 알래스카 가스 개발하는 거 공동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LNG 구매하는 것, 그 방위비 분담하는 거를 결국에 협의하겠다고 한다. 나는 원스톱 쇼핑 이걸 일괄 타결하는 방법, 패키지 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차이나한테 얘기해요. 차이나, you got to learn. 너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워라. 당신들은 우리랑 얘기할 줄을, 대화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지금 중국으로부터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감아놨단 말이에요. 그 맥락을 읽으면은 분명히 한국과 일본에서 트럼프의 그 거래주의적 협상수를 보이고, 그리고 그걸 전시 효과를 이용해 갖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간접적 압박을 주는 그 패턴이었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루 만에 그냥 70개 국가에 대해서는 90일 유예 딱 때렸단 말이에요. 뭐 우리하기는 좋은 거죠. 협상의 여지가 있으니. 그러나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쇼맨십적인 정치술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았는가. 그리고 보통 이제 트럼프는 잘 알거든요. 한국이나 일본의 지도자들은 정면에 대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 거부감을 표하거나 저항감을 표하지는 않으니까 이걸 다 계산하고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원래 미국이 그런 나라였습니까? 아니면 트럼프가 들어와서 우리가 모르던 이런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까? 그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미국도 뭐 다른 나라랑 마찬가지죠. 자국의 이익이 중요하고 다 그랬는데 그래도 미국은 그러니까 미 합중국이 생겨났을 때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언덕 위의 하얀 교회당처럼 전 세계의 모범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유 국제주의적 질서도 만들고 그래서 미국이 손해를 보면서라도 세계 모든 국가들하고 평화도 만들고 공동 번영도 이루겠다.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가를 포함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그걸 위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조직화된 위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 지향성, 그 가치 지향성 때문에 우리 김 의원께서 얘기하는 미국의 백인 중산층이 완전히 그 직장을 잃고 결국에 그 삶이 피폐화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가시 필요 없다. 위선 필요 없다. 우린 본질로 간다. 이게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선벨트나 러스트벨트에는 백인 중산층 또는 블루칼라 워커들은 그 소위 노동자 계급층은 그거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 뉴욕과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있는 리버럴한 지식인 집단이 또 그걸 웡크라고 그래요. 깨어있는 시민들 또는 집단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위선과 가식으로 절충돼 왔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더 많은 걸 잃어버렸다. 그걸 되찾게 되는 거예요. 정치학자로서 실제 그게 위선과 가식입니까? 뭐 그런 점도 있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가치를 믿으면 그건 위선이나 가식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특히 보수 쪽에서는 그걸 위선과 가식이라고 비판을 해왔죠. 그래서 이번 트럼프나 마가는 그걸 깨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미국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도 중국처럼 상호관세 매기면서
저항을 하면 그것이 우리 국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 글쎄 우리가 뭐 트럼프 행정부를 맞아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로얄티, 충성을 보임으로써 웬만한 거 다 수용해 줄게. 하여간 동맹관계 유지하자. 주한미군 계속 유지해주고 관세도 좀 낮춰줘 달라. 투자도 많이 할게. 이렇게 해서 미국에 굴종하는 길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할 말은 하고, 그래서 우리 동맹은 유지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합의한 게 있지 않느냐. 가령 방위비 분담. 이미 우리가 특별협정이라는 걸 맺어갖고 그거에 의해서 협상을 하고 다 방위비 분담 액수를 정한 건데 그걸 일방적으로 바꿔서 그걸 10배씩 더 내라고 하면 우리 수용을 못한다. 따질 거 따지고 또 시민사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뭐 반미 목소리도 높이고 이런 보이스, 목청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이탈해 나가는 거죠. 네, 그거는 결국에 뭐냐. 자, 방위비 분담 갖고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면 오케이. 자, 한미동맹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계속 할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군이 주력군이 될게. 미군은 지원군이 되라. 그리고 주한미군 없어도 좋다. 미군은 역외 균형자로서 한국에 대해서 해공군 지원이나 해주고 정보 공유해주고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확장 억지만 해주면은 한국 방안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다음에 경제 부분도 오케이. 지금 미국이 한국 수출 시장의 한 수출의 16%를 차지하는데 이걸 더 낮추면서 한중일 삼국 FTA 체제 빨리 지금까지 16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는데 2019년 이후에 진전이 없거든요. 이거 최종적으로 이제 체결을 해갖고 한중일 삼국의 시장을 넓히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RCEP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CPTPP에도 우리가 가입을 해갖고 그래서 열린 지역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 공간을 넓히는 방안이 있죠. 그리고 일본, 호주, 카나다,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들하고 협력해서 미국 없는 세계무역기구라도 우리가 재구축하자. 네. 그래서 미국이 안 한다면 빼고 미국이 지금 국제질서 전부 다 위반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협력을 해갖고 자유무역 질서라고 하는 걸 활성화하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죠. 근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지도자가 엄청난 결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선이 곧 치러지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대한민국이 국익을 지키고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의 경우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나? 예, 우선 그렇게 가기까지 아직 2달이 남았습니다. 예. 50일 정도 남았다고 보여지네요. 그런데 한덕수 체제가 여기에서 지금 역할론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50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트럼프가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대통령 출마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 가치를 평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2달 동안에 혹시라도 어떤 한덕수 대행 체제가 미국이 제안하는 원스톱 딜이라고 하는 그 포괄 협상에 자기들이 역할을 하겠다고 실제 뛰어들고 그리고 일부 동맹주의자나 보수 언론에서 그거를 뒷받침하면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 시나리오, 그 굴종적 시나리오 이쪽으로 일단 발을 담가버렸을 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해도 그걸 다시 그 수정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원론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원스톱 쇼핑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바게닝 칩이라고 하는 게 관세를 인하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급으로서 우리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조선. 조선이 우리 정부 소유 기업들입니까? 민간인 기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소위 함정 주문 받아서 생산해서 돈 받으면 that's fine. 그럼 뭐 그 협상의 딜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와서 투자를 해갖고 그래서 조선소 만들어서 미국 함정을 만들어라? 그럼 5년, 6년 있다가 미 해군의 수요가 다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손실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정부가 그걸 강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이미 거의 15년 이상 진행되고 있지만 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알래스카 개발
가스개발공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5억 불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이프라인 1km도 건설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알래스카 북부에 있는 지역에서 가스를 개발해서 알래스카 앵커리지까지 남쪽으로 가져와서 LNG로 수출하는 건데 파이프라인 건설을 하는데 건설하기가 힘들어요. 그 소위 땅이 얼었을 때 동토에서만 건설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게 빈사 상태에 빠진 거거든요. 그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살리겠다고 해서 넣은 건데 그럼 거기에 한국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정부가 투자합니까? 만약 한대면 한국 가스공사가 할 수 있겠죠. 그거 지금 적자투성이 아닙니까? 응?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자원외교 한다고 해서 엄청난 적자를 만드는데 거기 가서 해요? 그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비 분담 같은 것도 그건 항목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 한미 간에 특별협정을 맺어갖고 특별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분담하는 비용은 주한미군 부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무자의 봉급, 급료, 그 다음에 그 군사 건설 비용, 병참 비용에 대한 부분 지원, 항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추가로 100억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면은 그러면 미국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습하는 비용도 한국에서 내라. 미국의 전략무기 전진 배치하는 것도 한국에서 비용 내라. 그 다음 주한미군 로테이션에서 6개월이나 1년마다 그 미군들 로테이션 하는 비용도 한국에서 내라. 근데 이거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특별협정을 재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국회에서 그걸 비준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소위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또는 패키지 딜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오렌지 앤 애플이라고 해서 소위 귤과 사과처럼 각기 다른 엘리먼트들인데 그걸 패키지를 넣어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결국 이제 할 말 하면서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미국에 찍혀가지고 대한민국 너희 이제 끝이야. 우리 너희들하고 안 해.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압박을 이제 통상에서도 압박을 넣고 남북 문제나 또는 동북아 평화와 관련해서 우리 너희들 안 도와줄래라고 이제 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갖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항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디패키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오케이 받아들여요. 오케이 관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미국이 원하는 그 쇼핑 리스트에 있는 5개 정도 항목을 같이 놓고 협의를 하는데 그러나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그러니까 국가가 사기업 보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미국 가서 투자하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안의 성격상 개별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 해서 소위 디패키징, 그 분리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협의를 우리 정부하고 기업하고 뭐 시민사회까지 포함해서 국회 포함해갖고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해서 우리 쪽에서 준비를 참 잘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가면은 그리고 가령 미국이 가령 방위비 분담 안 한다. 그럼 주한미군 뺄게. 그럼 그거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그 정도로 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 100억 달러를 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대로 100억 달러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 지금 국방비가 한 500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럼 국방비 전체 국방비 20%를 주한미군 지원해 주는 데 들어간다? 우리 300만 평 지금 평택기지까지 다 건설해 줬는데 아니 우리 전체 국방비의 20%를 그렇게 그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네. 우리 국민이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거기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면 결국 남북 관계 개선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협박할 수는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한반도는 미국의 방위선에 포함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일본하고 필리핀하고만 할게. 그러면 그걸 우리 국민적 합의에서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최근 보수 언론의 그 의미 있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컨대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신 에치슨 라인을 미국이 지금 선포하면서 한국을 이제 버리는 거 아니냐. 벌써 협박도 하기 전에 먼저 두려워하는 이런 어떤 그 동맹 지상주의 관점 같은
이런 글들이 벌써 실리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발상이 전하는 게 버리는 게 아니고 네, 예.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매우 좋은 말씀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저는 한덕수 대행 체제가 이 동맹주의자들을 끌어모으는 전략으로 실제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이제 보수 언론 지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통상 전문가다. 또 뷰티풀 잉글리시, 영어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제 이 어떤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적임자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 추대론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아까 문 교수님이 얘기하신 시나리오 1, 그 사실은 굴종적 시나리오지만은 이걸 경제동맹이라는 용어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벌써부터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경제동맹이라는 거죠. 그렇게 풀어나가겠다. 한덕수 총리가 그 용어를 썼죠. 그 용어를 썼죠. 동맹을 증강하면서 군사동맹뿐만 아니고 이거는 경제동맹도 윤석열 지금은 윤석열 씨가 그 재임 기간에 썼던 경제안보하고 같은 프레임이고 그 네. 연장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은 굴종이라고 안 하지만 어떻게든 그 시나리오 1에 좀 일단은 활로를 찾아보겠다는 이걸로 지금 2달을 버티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래, 생각이 뭐 한덕수 총리 같은 사람이야 뭐 주미 대사도 지냈고 결국 전통적 동맹 봐줘. 그리고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한미 동맹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끝이 온다, 종말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사회에서 상당히 논의도 좀 있긴 있어야 될 거죠. 자, 권한대행이 이제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하고 또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는 거 막아야 하는 현실적인 또 사유가 하나 있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지 좀 다른 문제인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좀 긴장이 해소가 되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강대강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푸느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문 교수님은 일단은 그럴 때 이런 강대국 정치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결기를 갖춰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니, 이건 상식이에요, 그렇게 상식. 이해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협박을 하고 흔들 때 우리가 과거에 약소국 심리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다 보면은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든 맞춰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느새 이제 미들파워 중견국가고 또 이런 면에서는 함부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상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핵을 분쇄하는 계엄을 분쇄하는 그래도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이 자존감 넘치는 나라에서 이런 어떤 민주주의를 회복한 그 힘으로 우리 중심을 만들고 결기 있게 대처해 나가는 뭔가 이런 마음 자세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에 깔려져 있는 집단 심리가 있거든요. 미국 앞에만 서면 다 작아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할 얘기하고 그러면서 한미 관계 잘 유지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을 당하는 사회적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 현안만 놓고 보면 미국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관세 문제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통상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때 좀 지혜를 발휘하면 남북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좀 이재명 정부의 방향 그리고 미국도 결국 개발해서 돈 벌겠다고 하면 북한만큼 좋은 시장이 없을 텐데 러시아, 중국 견제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어서 트럼프와 북한 개발이든 북한과 관련된 뭔가 좀 모멘텀을 만드는 이런 제안을 하면 미국은 받을 것 같습니까? 그 핵심적인 거죠. 예. 트럼프는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고 하면은 우선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대화를 좀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핵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생각하는 게 옛날 뭐 소위 원산 같은데 대규모 이제 복합 관광단지 만드는데 엄청 관심이 많았거든요. 뭐 가자 같은데도 그 지중해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 중지하고 그다음 북한이 갖고 있는 핵 시설, 물질, 무기 이를 부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조건이라면 그걸 검증 가능하게 감축해 나간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미 수교라든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거라든가 뭐 전략무기 전진 배치 같은 걸 중단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관광 개발하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찬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가 가령 들어선다. 그럼 미국이 북한하고 그런 대화하는 것을 독려해주고 그런 맥락 하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여기에 큰 소위 장애물이 있어요. 재작년 12월에 이제 김정은이가 분명히 선언을 했거든요. 남북 관계는 소위 적대적 두 개의 국가 관계다. 그러면 두 개의 국가 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수용해 줄 수 있냐는 문제죠. 그런데 그걸 해주려고 하면 헌법 3조 영토 조항하고 헌법 4조 통일 조항에 대한 남쪽 내에서 소위 논쟁이 있어야 되고 그 개정의 방향. 만약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김정은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두 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김정은 표현대로 남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북한 체제를 없애고 흡수통일하려고 하는 게 그들이 목표다.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나 상대할 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김정은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온 거는 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고 대한민국이 두 개의 각기 다른 나라들이니까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근거해서 서로 간에 주권과 영토를 존중해주고 내정 가섭을 하지 않는다. 이걸 확실히 해주면 관계를 맺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지금 북에서 통일선포 지금 사실상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이제 남북 관계는 외무성 통해서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수용을 해주면은 남북 관계 개선에 이제 여지가 있게 되는데 그걸 이제 차기 정부가 할 수 있을까? 심지어 이재명 정부는 그걸 상당히 그런데 진취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제 우려가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그 우호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지금 북한의 어떤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X에 올렸죠. 예. 북한하고 대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북이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북이 나오는 조건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파격적인 오퍼. 그러니까 북미 관계 수교라든가, 네. 그다음에 제재 완화라든가 또는 북한에 대한 이제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카드를 들고는 제시하지 않으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 거고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대한 불신감이 많거든요. 그 민주주의 국가니까 정권이 바뀌면 다 모든 게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믿고 하느냐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 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종결이 돼서 트럼프하고 푸틴 관계가 아주 긴밀해지면은 푸틴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시나리오가 있나요? 이란 지금 협상을 지금 위트코프 특사가 이란 외무장관하고 지금 직접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타냐후가 워싱턴 갔다가 완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네. 나타냐후는 트럼프 행정부하고 이란하고 직거래하는 걸 막으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 막았고 또 관세 부분에서도 혜택을 못 얻어서 지금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나타냐후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이란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예. 그건 평양에 엄청나게 긍정적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아마 평양에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트럼프가 어떤 지금 제안을 할까. 아직까지 트럼프가 제안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나 트럼프가 지금 북한 전문가들이 계속 한 제안을 받고 있어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하지 말고 우호적인 표현을 하고 북한 자극하지 말라.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해가고 지금까지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기본을 지키는데 이걸 넘어서 북한에다가 어떤 카드를 내밀느냐. 그리고 북한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에서는 결국 이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전 여부. 근데 여기 변수는 하나 있죠. 지금 한국과 일본은 지금도 계속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 비핵화다. 네. 그걸 갖고 워싱턴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또 수용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해야 되지 핵군축 협상은 안 된다고 이렇게 딴지를 걸 수가 있죠. 자, 우리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예. 딴지를 걸 수 있다. 이 말씀. 딴지를 걸지. 그러면 패싱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에다가. 코리아 패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해 당사자인데도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재명 정부가 쓸 자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워낙 큰 딜이 이루어지고 러시아 또 중국과 관련된 것까지 보면 그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아주 절묘하게 파고들어서 국익도 챙기면서 긴장도 완화하고 뭔가 새로운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느냐 그게 끼워줄 거냐 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남긴 유산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남북 간 관계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만약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확실한 로얄티 충성을 보이지 않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우호적인 태도를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이제 대표야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사람이니까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또 우리 진보 진영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여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후보가 어떤 이제 안을 갖고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그러나 하여간 이재명 대표는 대선 기간에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한미 동맹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틀 안에서 모든 남북 관계든가 대중 대러 관계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텐데 집권한 후에 어떤 식의 반전을 통해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남북 관계 돌파구를 만드느냐 이거는 가장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재명 이제 대표가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이제 될 가능성이 99.9%다라는 전제로 보면 남북 문제하고 그리고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큰 틀에서 좀 방향을 김종대 의원이 제시를 해주시죠. 아니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초기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그 리처드 롤리스라고 그 럼스펠드 장관 밑에 있던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부차관보. 예, 부차관보가 그 저 청와대를 찾아와가지고 주한미군 감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거든요. 이건 협의가 아닙니다. 그냥 통보예요, 통보.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 파병 문제가 닥쳐왔고 그러면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북핵 문제가 한 비슷한 시간대에 그냥 전부 다 밀려오는 말 그대로 뭐 쓰나미 같은 격동의 시기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에 비견되는 사태가 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 대통령의 그때 응답은 어떤 조금 자주적인 생존 의지를 우리가 한번 이 기회에 굳건히 해서 국방개혁을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의 역량을 구축해 나가자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일방주의로 나오고 한다면은 그것이 결국 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다 예측하지는 않았겠지만 21세기의 이 불확실 환경을 내다본 좀 거시적 안목의 어떤 그 진단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그런 정신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은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그 노무현의 시즌 2 뭔가 조금 결기 있는 정부. 그 다음에 생존 의지가 강인하게 좀 표출이 돼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이제 민주주의 회복 의지를 외교로 연결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어떤 리더십을 좀 많이 좀 강구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돌파해 나가는 하나의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갖는 철학은 있죠. 예. 그러니까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하는 전쟁의 승리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해서 평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얼마나 지금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 있었을 때나 성남시장이 있었을 때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인 어느 누구보다도 이제 관심을 표명해 온 건데 문제는 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게 관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건데 하여간 뭐 제가 아는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실용적 해법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선거 국면에서의 이제 정책들하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의 정책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보다 결기 있는 정책을 펼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려도 많고 또 기대를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된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생기고 있는 정말 대한민국을 둘러싼 여러 현안들이 참으로 복잡하게 전개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이제 명제를 이번에
문재인 교수께서 내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인터뷰를 한 번 더 만들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말씀드리면서 똑같은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중요한 말씀을 자주 들어야겠다는 또 다짐도 해보는데 문재인 교수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정대 의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미국 여기는 또 왜 실패하는가에 대한 토론도 또 준비를 할 테니까요. 그때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